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주는 제5장 문학과 융합 역량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제3일류 작품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현대사회는 새로운 지식 생산 모델로서 학문 간의 융합이나 통섭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 시대입니다. 융합은 과학, 기술 및 인문사회과학 등 세분화된 학문들의 결합, 통합 및 응용을 통해 만들어진 새로운 지식 체계를 말하죠. 현대사회는 복잡하고 다양하며 다층적인 사회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를 이해하는데 영역과 경계를 넘나드는 통합적 이해 없이는 비전을 찾는 일도 미래를 전망하는 일도 쉽지 않을 겁니다. 학문적 패러다임은 콜라보 교육, 인접 학문과 네트워크 구성, 다원적, 다각적 사고, 인문학과 자연과학의 시너지 효과,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조합, 퓨전과 하이브리드와 같은 융합 개념에 관심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데요. 저도 여러분의 전공이 정해져 있지만 여러분 전공 외에도 대학에서는 부전공을 할 수 있고요. 또는 여러분이 복수 전공을 함으로써 또 다른 전공을 하나 더 가질 수 있고 콜라보 교육으로 좀 다가가는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1학년 때는 신청을 못하지만은요. 2학년 때부터는 이런 다양하게 여러분이 복수 전공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활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퓨전과 하이브리드 같은 융합 개념이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학문적 패러다임을 잘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융합형 인재의 특성으로는 사고의 유연성, 다른 분야에 대한 호기심, 경계를 넘는 용기와 도전적 태도, 소통에 대한 열린 자세 등을 꼽아볼 수 있습니다. 융합형 인재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바른 인성을 갖춘 창의 융합형 인재.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을 좀 꼭 기억하시고 이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른 인성이라는 걸 참 강조해 드리고 싶고요. 조금 전에도 우리 하이브리드라는 단어를 만나보았듯이 창의, 융합형, 앞으로는 굉장히 창의적이고 융합형 인재를 높이 평가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자주적인 사람, 자존감이 높은 사람, 더불어 사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바른 인성을 위해서 교양도 있어야 되겠고요. 창의적인 사람으로 나아가야겠습니다. 우리 모두 열심히 노력해 볼까요? 융합을 핵심 가치로 삼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가 되기 위해서 다양한 분야와 접속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어야겠죠. 점점 한 우물을 깊게 파야 한다라는 패러다임에 머물지 말고 우물을 깊이 파기 위해서는 우선 넓게 파야 한다는 논리가 더 설득력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서로 다른 이질적인 것을 또 단순히 결합했다라고 해서 융합이 이루어졌다고만 할 수는 없습니다. 융합의 목표는 다원적 사고를 기반으로 창의적 문제 해결 방법을 창안하는 것에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융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학문 간, 분야 간, 새로운 조합과 효율적인 재구성을 통해 미래 사회에 대한 적합한 새로운 문제 해결 방법을 찾는 것이 관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융합형 인재라고 해서 제가 사람 얼굴에 여러 가지 컬러를 넣어 보았습니다. 하나의 컬러만 아닌 다양한 컬러가 서로 얽혀서 또 다른 창의적인 것을 나타내고 있으니까요. 앞으로 우리는 이런 모델로 창의력을 발휘해 가면서 살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융합형 인재에 필요한 것이 저는 도전정신, 독립성, 봉사정신, 미래지향적, 창의력 이런 걸 먼저 적어보았는데요. 빈 공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 공간들을 더 많이 만드셔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융합이라는 거에 대한 생각을 하시면서 하나하나 빈 공간을 채워가며 우리의 인생을 더욱 아름답게 여러분들이 가꾸어 가시면 좋을 듯 합니다. 사형선과 융합,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제3인류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책의 제목이 왜 제3인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전체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책에선 현생 인류가 최초의 인류가 아니라 우리 전에 우리보다 훨씬 더 큰 거인족이 살았다고 합니다. 그들의 키는 17m로 현생 인류의 10배의 크기였죠. 근데 그들의 문명의 발달로 170cm 현생 인류가 태어나게 되었고 거인족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유전공학의 발달로 우리 인류가 17cm 소인족을 만들면서 제3인류가 생겨나면서 일어난 일들이 책의 주 내용입니다. 이 책은 총 3부로 구성되어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각 2권씩 나누어 출간이 되어 6권까지 나왔고 현재 완결이 되어 서부에서는요. 초소형 인간 에마슈의 탄생 과정에 대해서 나옵니다. 인류는 자신들이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문제에 봉착하게 되죠. 원자 폭탄이나 핵무기의 무분별한 사용, 자연재해와 환경재앙, 자원고갈, 여러 가지 문제들이죠. 근데 그 문제들로 인해서 자멸을 향해 치닫는 미래의 어느 시점에 그 위기를 넘어서기 위해서 군 정보요원과 과학자들로 구성된 비밀기관에서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한 가지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초소형 인간 에마슈를 탄생시킨 것이죠. 과학자들은 이 에마슈에게 더 진화된 인간의 속성이라고 믿는 유전형질을 부여합니다. 예를 들어 인간보다 더 작고 여성적이며 방사능 오염의 환경에 대한 내성을 가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에마슈가 이게 실전 투입된 게 언제냐면 이란이 한때 그 핵 무기 때문에 막 미국하고 대립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이란의 호전주의자들이 무차별 핵 공격을 갖다가 사전에 차단하는 군사 첩보원으로 활약을 해가지고 세계 3차 대전의 위기를 막아내는 성과를 올리는데요. 이때 그들 중에 한 명이 잡혀요. 이 사회에 노출이 돼가지고 커다란 파문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게 일본의 주 내용이었습니다. 2부에서는 이제 이게 일단 노출이 됐으니까 세상 사람이 다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일단 에마슈의 활약과 인간과의 갈등에 대해서 나옵니다. 초소형 인간 에마슈들은 작은 몸, 오염에 대한 강한 내성, 기민한 판단력을 가진 강점을 해 인간이 진입할 수 없는 사고 현장에 인간을 구출하는 공개적인 활동을 하면서 우호적인 여론이 형성이 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피그미 프로덕션이라는 에마슈 파견 용역 회사가 설립되죠. 그래서 에마슈들이 각종 구조 현장과 의료, 기술, 일반 가정생활 영역까지 임대 파견되는 등 인기를 얻어가면서 인간 사회에 순조롭게 합류를 하는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한 인간 소년이 에마슈를 학대하고 살해하는 사건이 벌어진 것이죠. 이에 대한 처벌을 어떻게 내놓고 법정까지 올라가게 되는데 여기서 법정에서는 에마슈를 그냥 인간의 소유물로 그러니까 이 에마슈들이 화가 날 거 아니에요. 근데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중국에서 에마슈들을 갖다 대량 생산을 해가지고 헐값에 또 임대동원 판매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된 거예요. 인간을 신으로 받아들이면서 복종을 하던 그 에마슈들이 자신들의 존엄성에 눈을 뜨면서 이제 대립을 하고 저항을 한다는 이야기가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부까지는 정말 비밀리에 콕서스의 그 소인적이 있었는데 2부에서는 뭐 정말 광범위하게 인간들과 함께 생활합니다만은 뭐 일종의 좀 애완견식으로 그렇죠. 여기게 되었고 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중국산까지 나오면서 대량 생산이 된 혼란도 거죠. 겪게 되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갈등을 겪게 된다는 것인데 그렇죠. 3부 이후에 이제 이야기 이렇게 시작을 해요. 이제 1억 톤의 소행성이 12일 지구와 충돌할 위기가 생긴다는 얘기로 시작을 합니다. 이 소행성을 파괴하기 위해서 200개국 정상들이 모여서 긴급 회의를 하죠. 이미 한 차례 지구를 위협하는 소행성을 파괴한 경험이 있었던 초소형 인간 에마슈들이 림프구 13 로켓을 소행성에 맞서기로 합니다. 로켓 발사 예정일에 에마슈들의 나라 마이크로랜드에 거대한 쓰나미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로켓이 발사 못할 위기가 있었는데 다행히 로켓은 발사를 하고 근데 있던 에마슈들이 다 죽게 생겼잖아요. 근데 이 에마슈들이 죽게 생겼는데 다른 나라 아무도 도와주려고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러시아에 있는 수상 비행기에다가 모두 다 대포해가지고 안전하게 보내게 됩니다. 자, 근데 소행성에 이제 간 에마슈들이 소행성을 딱 가서 폭파시키려고 보니까 소행성에 생명체가 살고 있다는 것을 발견해요. 그래서 원래 계획대로 소행성을 파괴하자는 의견과 취소하자는 의견이 충돌하게 되죠. 근데 시간이 계속 가는 거예요. 에마주들이 다투는 동안에 소행성이 지구로 돌진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전 인류가 죽음을 기다리던 중에 소행성이 대기권을 돌입한 직후 림프구 13호에 탑승한 에마주가 핵폭탄으로 소행성을 파괴합니다. 이 충돌과 파편으로 30억의 인류가 죽어요. 인구의 절반이 죽습니다. 희생을 가지고 인간들을 에마슈의 탓으로 돌리기 시작하죠. 에마슈들과 인간들의 갈등이 엄청나게 고조되는 가운데 인간의 테러로 에마슈의 여왕이 사망합니다. 완전 전쟁을 하자는 얘기죠. 일곱 진영으로 나누어진 혼돈에 쌓인 지구에서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난다는 내용으로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만화 같은데 베르베르의 이게 장점이
이 만화 같은 이야기를 정말 사람들이 몰입해서 예. 또 설득력 있게 예. 여러 가지 그 정말 철학적인 설명과 함께 또 보게 만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3부에서 한국인 여성 고고학자 히피티아 김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냐면 고대 문명이 피라미드를 발신기와 수신기로 사용함으로써 인간은 지구라는 생명체와 직접 소통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네. 여기서 지구는 살아있는 지능이 있는 생명체로서 소행성 충돌과 같은 문제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인간을 만들었어요. 근데 너무 무분별한 발전을 해서 자신을 괴롭히자 인간의 숫자를 줄이고자 바이러스와 질병, 재해를 일으키는 존재로 그렇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지구라는 그 입장에서만 보면 인간의 존재는 암이다. 인간이란 존재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가 굉장히 재밌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지구가 인간을 만든 이유를 생물학적으로 대입해서 생각해 보면은 이기적인 유전자의 책에 따르면 모든 생명체는 생존과 번식을 목표로 합니다. 네. 그렇다면 지구도 생존과 번식을 목표로 하겠죠. 지구의 현재 나이는 45억 년쯤 됐습니다. 만약에 살아있는 인간으로 치면 현재 나이가 45살인 인간쯤 되겠죠. 그렇다면 45억 년 뒤에는 사라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인간이 다른 동물하고 유일하게 다르게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 우주로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지구가 자신의 번식을 위해서 인간을 만들었다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마침 이 책에서 비슷한 생각을 하게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 철학적인 문제도 같이 해결돼요. 우리는 누구고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야 되는가 이런 것까지 같이 해결이 되는 거죠. 이 지구를 하나의 또 생명체로 예. 본다. 정말 또 새로운 개념인 것 같습니다. 그것도 이제 자신의 생존과 번식을 위해서 인간이 만들어졌는데 예. 도리어 이 인간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근데 그 부분에 좀 다른 얘기가 우리 이전에도 문명이 존재했지만 번식에 실패를 한 거죠. 그래서 지구가 쓸어버리고 우리 인간을 다시 만든 거예요. 베르베르는 인류는 이미 과학소설과 같은 환경으로 진입했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새로운 윤리가 요구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죠. 예컨대 사이보그나 인공지능처럼 신인류의 등장이 본격화된다고 할 때 이들과 인간과의 관계는 어떻게 될 것이며 이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윤리를 필요로 할 것인가를 고민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시각은 제3인류에서 절정을 이루게 됩니다. 신의 영역에 도전하는 과학자들의 이야기를 다룬 이 작품은 신화와 과학, 철학이 만나 신창세기를 선보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개미, 뇌, 나무 등의 저서를 통해 한국인이 사랑하는 소설가로 꼽히는 프랑스의 인기 소설가 베르나르 베르베르가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제3인류 한국어판 완간을 기념해서 내한한 베르베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제3인류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는데요. 특히 한국 독자들에게 사랑받는 이유에 대해서 진화나 미래 등의 주제를 주로 다루는 작가의 작품이 미래지향적인 국가인 한국의 독자들이 잘 이해해 주는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작가의 목소리 들어볼까요? 지난 10년간 국내에서 1,000만 부 이상 팔릴 만큼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작가로 꼽히는 베르나르 베르베르가 우리나라를 찾았습니다. 벌써 7번째 방문이라고 하는데요. 자신이 소설에서 자주 다룬 인공지능에 대한 생각도 밝혔습니다. 국내에서 가장 인기 있는 작가 중 한 명인 베르베르가 제3인류 한국어판 완간을 기념해 방한했습니다. 이번 소설에서 안드로이드 로봇을 미래 인류의 길 중 하나로 제시할 만큼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그는 인공지능이 작가를 대체할 수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AI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AlphaGo, c'est juste un système qui évolue dans l'intelligence, mais qui n'évolue pas dans la conscience. Et il ne faut pas négliger qu'il y a un réel danger que l'informatique et les androïdes prennent le pouvoir sur les hommes. 특히 이번에 나온 5권과 6권에서는 한국인 여성이 인간과 지구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결정적 근거를 제공하는 고고학자로 활약하고 고조선 신화를 비롯한 우리 역사가 등장하는 등 한국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D'abord, ça faisait longtemps que je voulais créer une héroïne coréenne importante. Et faire une héroïne coréenne en plus qui fasse évoluer l'homme. Je crois qu'en France, on connaît très mal la Corée.
미래지향적인 한국인의 특성이 진화, 미래를 주제로 삼은 자신의 책과 닮아 있어 많은 사랑을 받는 것 같다는 베르베르는 사인회, 강연은 물론 프로야구 시구를 통해 팬들과 만납니다. 이 작품에서 베르베르는 미래과학은 결국 인간의 혹독한 자기 성찰의 문제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는데요. 인류가 지금처럼 지구의 생태 가치를 파괴하는 생활 방식을 고수한다면 디스토피아의 도래를 피할 수 없다는 준엄한 경고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디스토피아의 뜻이 뭘까요? 유토피아의 반대말이죠. 현대 사회의 부정적인 측면들이 극단화되어 초래할지도 모르는 암울한 미래상을 말합니다. 이 작품이 매력적인 이유는요, 융합적 사유를 표방하는 글쓰기의 전형을 보여준다는 점입니다. 베르베르는 기존의 거대 이론들과 유명 저서들을 넘나들면서 미래과학의 세계에 인문학적 상상력을 불어넣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구 자체를 하나의 거대한 생명체로 보는 관점은 제임스 러브록의 가이아 이론을 호출하고요. 또한 8,000여 년 전에 지구에 거인족의 고대 문명이 존재했다라는 가설은 그레이엄 행콕의 신의 지문과 맞닿아 있습니다. 이렇듯 제3인류에서 베르베르는 지구, 즉 가이아를 자의식을 가진 인격화된 존재로 형상화하고 인간 중심주의와 도구적 자연 간의 고통받는 지구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르베르는 우리가 진화라고 불러온 과정들이 과연 온당했는지, 앞으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진화의 방향은 어떠해야 할지에 대해 근본적이고 도전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인간이라는 아날로그적 존재와 기계라는 디지털적 존재가 힘을 합쳐 어떤 방향으로 진화를 하면 좋을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인공지능 로봇의 빛과 그림자를 생각한다면 생명윤리, 행복지수, 일자리 문제, 정의와 젠더 갈등 등의 측면에서 올바르게 진화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이 작품의 작가 소개, 줄거리, 주제, 해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베르나르 베르베르는 프랑스에서보다 한국에서 더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작가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톨스토이, 셰익스피어, 헤르만 헤세 등과 함께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외국 작가로 선정된 바 있는 소설가입니다. 베르나르는 1961년 프랑스 툴루즈에서 태어났어요. 별들의 전쟁 세대에 속하기도 하는 그는 고등학교 때는 만화와 시나리오에 탐닉하면서 만화 시문을 발행했고요. 이후 올더서 헉슬리와 H.G. 웰즈를 사수하면서 소설과 과학을 익혔답니다. 1979년 툴루즈 제1대학에 입학해서 법학을 전공하고 국립언론학교에서 저널리즘을 공부했습니다. 대학 졸업 후에는 러 누벨 옵세르바테르에서 저널리스트로 활동하면서 과학 잡지에 개미에 관한 평론을 발표해 오다 1991년 120번에 가까운 개작을 거친 개미를 발표하여서 전 세계 독자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 작품으로 단숨에 주목받는 대작가로 떠올랐죠. 베르베르는 현재 파리에 살고 있으며 왕성한 창작력으로 작품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2008년 10월 프랑스에서 출간된 소설집 파라다이스와 카산드라의 거울 등의 작품으로 꾸준히 한국 독자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한국이 사랑하는 프랑스 작가, 그리고 한국을 사랑하는 프랑스 작가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모든 작품을 매우 주관적으로 평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에게 좋아하는 작가의 책을 소개하자는 의미입니다. 먼저 별의 개수별 평가의 의미는
별 1개는 최악, 별 2개는 추천하지는 않지만 본다면 말리지는 않는다. 별 3개는 추천하지만 안 본다고 해도 말리지 않는다. 별 4개는 강력하게 추천한다. 별 5개는 무조건 봐야 하는 책이며 실제로 제가 주변에 선물한 경험이 있는 책입니다. 작품의 출간 시점을 기준으로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미, 별점은 4점입니다. 1991년, 92년, 95년 이렇게 출간되었고 전 세계에서 2천만 부가 팔렸고 그중 우리나라에서 900만 부가 팔린 작품입니다. 베르나르 베르베르와 대한민국을 이어준 시작이었죠. 두말할 것 없이 재미있고 유익한 훌륭한 작품입니다. 그런데 유사과학이라고 해야 되나 허구라고 해야 되나 과학적 진실에 작가의 상상이 살짝 가미되어 있는 작품이기 때문에 어느 선까지 과학적 진실인지 어느 부분이 작가의 상상인지 혼란스러워하는 사람들도 있고 유사과학 자체에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도 덜어 있습니다. 1부가 가장 재미있고 2부와 3부는 점점 떨어지는 느낌이 있지만 전부 훌륭한 작품임에는 틀림없습니다. 두 번째로 타나토노트입니다. 1994년 작품입니다. 별점은 4점입니다. 미카엘 팽송 트릴로지 그중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죽음을 탐사하는 이야기, 굉장히 참신한 소재죠. 보는 내내 어떻게 이야기가 전개되고 마무리될지 궁금증이 끊이지 않고 이어졌습니다. 이 소설은 여기서 끝냈어야 했습니다. 다음은 아버지들의 아버지, 별점은 5점입니다. 제가 베르나르 소설 중 가장 추천하는 작품입니다. 인류의 기원을 다룬 이야기입니다. 베르나르 소설 특유의 궁금증을 유발시키는 전개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몇 안 되는 엔딩까지 훌륭한 작품입니다. 천사들의 제국, 별점은 1점입니다. 미카엘 팽송 트릴로지의 두 번째 작품, 타나토노트의 후속작입니다. 타나토노트와 똑같은 전개, 그리고 똑같은 엔딩, 주인공이 영혼에서 천사로 신분만 바뀌었을 뿐 엔딩도 역대급입니다. 뇌, 제 별점은 4점입니다. 베르나르와 너무나 잘 어울리는 소재입니다. 베르나르라면 뇌 한 번쯤은 들어가 봐야죠. 무난합니다. 재밌습니다. 나무, 원제는 가능성의 나무입니다. 별점은 5점입니다. 작가의 첫 번째 단편집입니다. 가볍게 읽으려고 잡으면 끝까지 보게 되는 책입니다. 베르나르의 상상력의 수준을 알려주는 책이죠. 주로 베르나르의 작품이 장편이긴 하지만 입덕하기에도 좋은 책입니다. 참고로 나무 2편은 베르나르의 작품이 아니고 국내에 있는 작가의 팬들이 쓴 작품입니다. 빠삐용, 별점은 4점입니다. 외계 식민지를 개척하는 내용입니다. 베르나르라면 우주 한 번쯤은 나가봐야죠. 베르나르가 상상한 우주선이 나오는데 영화 인터스텔라에서 똑같이 등장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엔딩도 괜찮을 뻔했는데 어거지로 굳이 안티크리스트적인 요소를 우겨 넣었습니다. 그 부분을 제외하면 훌륭합니다. 다른 장편 작품들과는 달리 한 권으로 출판되어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작품 여기저기서 이 우주선이 카메오로 등장합니다. 신, 별점은 없습니다. 천사들의 제국의 후속편입니다. 천사 다음은 신, 천사들의 제국에 대한 충격 때문인지 집중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사실 뒷부분이 재밌을지도 모르겠죠. 파라다이스, 별점은 2점입니다. 나무의 영광을 재현하고자 야심차게 출간하였으나 기대감이 너무 큰 탓인지 좋은 평가를 받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냥 기대감 없이 가볍게 보시길 추천합니다. 카산드라의 거울, 별점은 2점입니다. 난해하고 어려웠습니다. 스토리의 진행 자체는 막 뛰어다니고 그런 장면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루합니다. 무언가 철학적인 내용을 담은 것 같기도 하고 웃음, 제 별점은 3점입니다. 이 소설을 기점으로 베르나르 소설의 상업적 기믹이 폭발합니다. 시작은 재미있습니다. 이전 작품들의 몇 배 이상 몰입감을 줍니다. 그리고 작품이 엔딩으로 갈수록 살짝 지루해집니다. 제3인류, 별점은 3점입니다. 이 작품 역시 시작이 너무 재미있으나 내용이 점점 뭔가 산으로 가다가 허탈하게 끝납니다. 총 6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2권까지는 진짜 역작입니다. 2권까지의 별점은 5점입니다. 잠, 별점은 2점입니다. 1권만 따지면 역시 역작입니다. 별점 5점입니다. 그런데 2권은 살짝 지루하다가 엔딩은 허탈합니다. 고양이, 별점은 2점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1권은 조금 재미있다가 또다시 산으로 갑니다. 다음은 소설 이외의 작품을 몇 가지 간략하게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여행의 책, 아직 소설이 아니라서 보지 않았습니다. 에세이 같기도 하고 철학서 같기도 하고 아니면 무슨 종교서 같기도 하고 에세이인 줄 알고 실망할까봐 두려워서 보지 않았었는데 자료조사를 하던 중에 단순 에세이는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인간, 중편소설인데 단편집 나무에서 발간된 이야기 중 하나를 중편화한 작품입니다. 상상력 사전, 작가의 자팍다식한 지식의 원천인 책입니다. 나쁘지는 않으나 그의 소설작품 중간중간에 나오는 발췌본이 훨씬 좋다고 느낍니다. 베르나르의 작품들은 서로 세계관을 공유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초기 작품의 주인공이 이후 작품에는 전설적인 인물로 그려지거나 그의 메모장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거나 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리고 어떤 작품은 그 이야기 전체가 다른 작품에서 한 줄 기사거리로 등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장면은 아예 같은 장면을 또 등장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사와 행동이 아예 똑같이 재현됩니다. 이걸 오마주라고 하나요? 오마주라고 하기엔 너무 복사 붙여넣기 같긴 하지만 이러한 소소한 재미있는 요소들이 이스터에그처럼 군데군데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소설은 과학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잡다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단, 작가의 상상력이 어느 선까지인지 잘 구분만 한다면 말이죠. 제3인류는 국내에서는 2013년 10월에 주식회사 열린 책들에서 첫 출간되었고 2016년 4월 22일에 5권, 6권까지 출간됨으로써 동시에 완간되었습니다.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작품답게 작품의 배경은 현실 지구이죠. 다만 시간적 배경이 살짝 특이합니다. 1부, 2부의 시작에서 베르베르는 다음과 같은 글을 씀으로써 작품의 시간적 배경을 명시합니다. 이 이야기는 절대적인 시간이 아니라 상대적인 시간 속에서 펼쳐진다. 이야기가 시작되는 시점은 당신이 이 소설책을 펴서 읽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정확히 10년 뒤의 오늘이다. 이로써 어느 시점에 이 소설을 읽게 되건 우리는 10년 뒤에 지구의 모습을 읽고 있는 것이다. 그에 따라 상당히 현실적인 사회적, 기술적 묘사를 보이고 있습니다. 조금 더 의미 있게 한번 읽어볼까요? 이 이야기의 시작은 당신이 이 책을 펼친 순간으로부터 정확히 10년 뒤 오늘이다. 제1인류는 호모 기간티스이죠. 신장이 17m나 되고 700kg이고 수명이 1000살입니다. 농업, 목축, 의술, 야금술, 뇌파를 통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했던 고대 인류입니다. 지구에 불어닥친 네 번째 대재앙으로 멸종의 길로 들어선 것으로 추정됩니다. 제2인류는 호모 사피엔스인데요. 신장은 170cm, 70kg, 수명은 100살 정도랍니다.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죽은 사람의 수가 현재 살아있는 사람들의 수와 같아집니다. 야만적 자본주의, 종교적 광신, 환경재앙, 자원 고갈, 핵무기의 무분별한 사용 등 어리석은 선택으로 자멸의 기로 앞에 서 있습니다. 제3인류는 에마슈인데요. 신장이 17cm고 7kg, 수명은 10살로 추정됩니다. 지구 역사상 초소형의 신생인류이고요. 현생인류인 호모사피엔스가 생명공학의 힘으로 창조했습니다. 변화하는 지구 환경에 맞도록 설계되었으며 현생인류의 존폐 위기를 결정할 구원인류라고 합니다. 쉬어가는 코드로 C세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세대라는 의미는 같은 시기에 태어나서 인격 형성기에 비슷한 인생 경험을 공유하고 집단적 태도, 가치, 행동 생성으로 이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20세기를 거쳐간 인류를 대략 6세대로 분류합니다. 가장 위대한 세대는요, Greatest Generation은 1900년대에서 1924년 사이에 태어나서 대공황 여파 속에서 제2차 세계대전을 겪고 전후
부흥을 일궈낸 세대입니다. 그 다음으로 침묵 세대, Silent Generation인데요. 1930년대에서 1945년생을 말합니다. 그 다음 세대는 Baby Boomers, 베이비 붐 세대를 말하고요. 그 다음 세대가 X세대, 1960년대 중반에서 1980년대 초반까지. 그리고 그 다음이 밀레니엄 세대입니다. Y세대 혹은 1980년대 초반에서 1990년대 중반까지의 세대를 말하죠. 그 이후 1990년대 후반은 Z세대라고 합니다. 그 뒤를 잇는 세대가 바로 C세대인데요. Generation C로 불릴 전망입니다. 보통 예수 탄생 이전 BC와 이후 AD로 구분됐던 역사가 이제는 코로나로 인하여 코로나 이전 Before Corona와 질병 이후 After Disease로 나뉠 것이라는 전망 속에 태어난 신세대를 우리는 C세대라고 지칭합니다. C세대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C세대에게는 4가지 주요 특성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첫째는 공유된 신뢰 상실감입니다. 코로나19를 통해 다른 사람, 장소가 보이지 않는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이에 따라 신뢰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가 될 전망입니다. 둘째로 가상세계가 일상화될 것입니다. 교육, 근무, 거래, 소비의 소통 형태에 큰 변화가 생겼죠. 재택근무, 온라인 결제 등 비대면 경제가 평범한 생활 양식이 되었습니다. 셋째, 높아진 자아의식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공공장소 마스크 쓰기, 개인위생관념 등에 아주 익숙해지면서 자연스레 자신과 소속 집단, 환경의 지속 가능성을 최우선시하게 됩니다. 넷째, 활동 범위를 더 작은 둘레로 제한할 전망입니다. 코로나19는 일종의 전쟁으로 역사에 기록될 가능성이 높아요. 따라서 자신을 중심으로 한 소집단 속에서 생존 두려움을 해소하려는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C세대의 특징 정리해 보았습니다. 우리도 코로나19로 대면 수업이 자꾸 지연되고 있는데요. 우리도 아마 C세대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첫 번째 인류가 아니었다. 우리 이전에도 있었고 우리 이후에도 있을 것이다. 전혀 다른 모습으로. 제3인류 제1권에 있는 내용들 함께 읽어볼게요. 만물은 끊임없이 진화한다. 옹골차게 붉어진 꽃망울은 활짝 핀 꽃으로 변한다. 소년은 자라서 어른이 된다. 탈바꿈한 존재는 태양을 향해 날아올라 새로 돋은 젖은 날개를 말릴 수 있다. 앞으로 나아가는 것에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다. 한 개인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시야를 확대하는 데 성공하면 그는 자연스럽게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 주위의 모든 존재가 변화하기를 바라게 된다. 줄거리 정리해 볼까요? 당신이 이 소설책을 펴서 읽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정확히 10년 뒤의 오늘이라는 상대적 시점으로 선언하고 현 인류가 문명을 이룩한 첫 번째 인류가 아니라는 설정을 깔고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남극 첫 번째 인류는 키가 17m에 달하는 초거인들이었으며 고도의 문명을 이루었던 그들이 오늘의 우리, 현재의 인류를 창조했다는 소설의 첫 장면은 그 증거가 드러나는 현장입니다. 저명한 고생물학자 샤를 웰스의 탐사대가 남극의 만년빙 아래에서 8,000년 전에 소멸한 거인들의 유골과 벽화 기록을 발굴합니다. 그러나
인류사를 다시 쓰게 만들 이 중대한 발견은 발굴 현장의 사고와 함께 곧바로 파묻히고 말게 됩니다. 한편 파리에서는 대통령 직속 비밀기관의 지원을 받는 과학자들이 황폐한 환경과 방사능 속에서도 살아남을 신종 인간을 탄생시키려는 비밀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었죠. 진화가 소형화의 방향으로 진행된다고 믿는 생물학자 다비드 웰스, 여성화가 인류의 미래라고 믿는 내분비학자 오로르 카메르가 그 연구의 중심에 있습니다. 이들이 탄생시키려 하는 인류는 크기로는 초소형, 성적으로는 여성이 대다수인 새로운 인간이 될 것입니다. 이름하여 에마슈, 초소형 인간을 가리키는 마이크로 휴먼스의 두 문자 M과 H를 프랑스식으로 읽은 장명이죠. 이들은 일단의 과학자들과 함께 나탈리아 오비츠 대령이 이끄는 비밀 프로젝트의 일원이 됩니다. 핵위협, 환경재앙, 야만적 자본주의, 종교적 광신 등으로 인해 점점 더 눈앞의 현실로 닥쳐오는 인류의 파멸을 막기 위한 그들의 활동이 시작됩니다. 그들 앞에 드러나는 놀라운 비밀, 그리고 미래를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 있는 실험. 에마슈들이 인간의 손에 의해 창조되고 벌어질지도 모를 일들, 이들의 사회와 인간과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제3인류의 주제는 인격화된 지구의 독백을 들려주며 인류가 지금처럼 지구 행성을 소모하는 자기 파괴적 생활 방식을 유지하며 지구 행성을 소모한다면 종말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는 깨달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류는 자신을 탈바꿈시켜 스스로 구원의 길을 찾아내야겠죠. 인류의 절멸을 막고자 막을 수 없다면 누군가 지구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만들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노력하는 이들이 스스로 진화해 자신들을 구원하고 새로운 인류를 만들자라는 겁니다. 과학소설의 외피를 입고 있는 이 작품에서 베르베르는 독특하게 우화적 수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지구를 인격화한 가이아를 요소요소에 등장시키고 있다는 건데요. 가이아는 독백의 형태로만 등장하고 3인칭 시점으로 서술되는 전체 소설에서 가이아의 독백은 1인칭 서술로 독립되어 있습니다. 암울한 경고를 담은 묵시록인 동시에 희망을 말하는 우화로 읽어주기를 요청하는 작가의 의도가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인류의 불안한 현실에 대해 베르베르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 이상을 말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그러나 실천하려는 의지는 없는 그런 부분에 대한 호소만큼은 더없이 강력하게 다가옵니다. 인류는 종말을 피할 수 있을 것인가? 피할 수 없다면 모든 것이 끝난 뒤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새로운 인류를 탄생시켜야 할지도 모른다. 우리 문명이 참담한 실패로 끝나 사라지더라도 그 폐허 위에서 누군가 다시 시작할 수 있어야 하므로.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제3인류는 새로운 인류의 출현과 그들을 바라보는 현생 인류의 태도가 나타나 있는 작품입니다. 다양한 연구 주제 가운데 여성성과 소형화라는 연구 프로젝트를 결합하여 새로운 인류를 출현시킨 작가의 상상력을 직접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작품을 천천히 읽어가면서 이질적인 것들과 공존할 수 있는 융합의 방향에 대한 가치관을 여러분들 스스로 정립했으면 합니다. 더불어 새로운 시각으로 혁신적인 문제 해결 방법을 찾아 융합형 인재로 나아가는 초석을 마련했으면 합니다. 사람마다 처한 상황은 저마다 다르지만 새로운 세계를 열기 위해서는 틀에 묶이지 않은 사고의 전환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묶여있지 않음이 융합을 위한 첫 번째 과제임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책 분량이 많아서 읽기 힘드신 분은 유튜브에서 오디오북으로 감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제3인류 함께하고 있는데요. 저명한 고생물 탐사팀이 남극 빙저호에서 크기가 17m에 달하는 거인 유골을 발견하면서부터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탐사대가 흥분에 취한 것도 잠시, 그들은 까닭 모를 죽음을 당하면서 이 엄청나고 놀라운 발견은 그대로 묻히게 되죠. 한편 파리에서는 과학자들이 황폐한 환경과 방사능 속에서도 살아남을 신종 인간을 탄생시키려는 비밀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화제의 베스트셀러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제3인류 낭독 발췌 부분 들어보겠습니다. 퐁텐블로 국립농업연구원에 새 연구자들이 들어온 지 일주일이 지났다. 다비드 웰즈와 오르르 카메러 그리고 그들의 파트너인 펜테실레이아 캐시시안과 누시아 누시아는 그렇게 폐쇄적인 곳에서 살아가는 것에 적응했고 서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실험실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야 하는 연구 활동을 견딜 수 있었다. 처음에 그들은 이곳에서 동물들을 상대로 예전부터 해온 실험 방식을 답습했다. 키가 작은 종자들을 교배하고 거기에서 나온 새끼들 가운데 가장 작은 것을 골라 다시 교배하는 것이 바로 그 방식이다. 첫 번째 프로토타입을 만드는 데 사용된 여성 생식세포는 누시아가 스스로 제공했다. 그들은 이 생식세포를 현재 세계의 성인 남성 중에서 가장 키가 작은 것으로 알려진 헝가리 인액에서 채취한 남성 생식세포와 결합시켰다. 두 개의 생식세포가 결합돼 하나의 접합자가 형성되자 그들은 그것의 DNA를 분리하고 재배열하고 절단하는 조작을 가했다. 방사능에 저항하는 펜테실레이아와 강한 면역 체계를 지닌 누시아의 특별한 유전 정보를 DNA에 새겨 넣기 위함이었다. 이어서 그들은 이 접합자를 명주 원숭이의 자궁에 이식했다. 체구가 작은 이 원숭이는 대리모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 만큼 생리적 특성이 인간과 비슷하다. 그들은 그렇게 이식된 수정란에 MH001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MH는 초소형 인간의 약자다. 연구자들은 명주 원숭이 암컷 3마리를 대리모로 삼아 실험을 계속한다. 각각의 수중란에는 MH002, MH003, MH004라는 이름이 붙는다. 명주 원숭이 2마리가 유산을 한다. 하지만 MH003의 대리모는 보름의 벽을 넘기는 데 성공한다. 이 배아는 17일째 떨어져 나온다. 안 되겠어요. 이건 어리석은 짓이에요. 아무리 봐도 무리한 프로젝트예요. 오르르가 지친 기색으로 말하자 우비츠 대령이 대답한다. 힘내요, 카메라 박사. 첫 시도가 실패로 돌아갔다 해서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펜테실레이아가 나선다. 성공을 한다 해도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정말로 저항력이 아주 강한 초소형 인간들을 만드는데 성공한다고 쳐요. 우리가 결국은 괴물을 만들어내고 있을 뿐이라는 느낌이 들지 않겠어요? 나탈리아 오베치는 담배에 불을 붙이고 자기를 졸졸 따라다니는 치아와를 품에 안는다. 괴물이란 사람들이 경이감을 느끼면서 바라보는 존재입니다. 나는 언젠가 사람들이 우리의 피조물들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그들이 무엇을 만들어냈는지 봤어요 하고 말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펜테실레이아가 소리친다. 아니, 스스로를 어떤 존재로 생각하기에 그런 말을 하는 거죠? 무언가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반드시 성공하리라는 법은 없어요. 그래도 우리는 계속 시도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일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떠나도 좋아요. 당신을 붙잡진 않겠어요. 마드모아젤 캐시시안. 초기의 열정은 사라지고 그들 사이에 불신이 싹트기 시작한다. 차분하고 말수가 적은 자니크 중위는 사태의 추이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한결같은 태도로 모두의 시중을 들어준다. 다비드는 전자 현미경 위로 몸을 숙인 채 실험을 계속해 나간다.
뒤쪽 우리에 갇혀있는 명주 원숭이 암컷은 마치 그 실험의 중대성을 깨닫기라도 한 듯 주의 깊게 그의 동작을 지켜본다. 오르르는 펜테실레이아를 흘낏 바라본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친다. 펜테실레이아는 눈빛으로 이렇게 말하는 듯하다. 지금은 때가 아니야. 잘 버텨. 저항해야 할 때가 싶으면 내가 너한테 말할게. 누시아는 명주 원숭이의 암컷의 털을 쓰다듬고 있다. 원숭이를 안심시키기 위해서 아니면 스스로 위안을 얻기 위해서 그러는 듯하다. 누시아는 자니크 중의 셔츠에 눈길을 준다. 머피의 법칙을 또 다른 방식으로 나타낸 문장들이 적혀있다. 10. 위대한 발견들은 모두 실수로 이루어진 것이다. 11. 웬만한 첨단 기술은 어느 것이든 마법과 구별되지 않는다. 하지만 오늘은 그런 문장들을 읽어도 설핏한 웃음조차 나오지 않는다. 그녀가 느끼기에 동료들은 막다른 골목으로 통하는 길을 고집스럽게 가고 있을 뿐이다. 부질없이 시간과 돈을 낭비하고 있는 것이다. 명주 원숭이들은 또 무슨 죄가 있는가? 그래도 나탈리아 오비츠 한 사람만은 자신감과 결연함을 잃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피라미드 내부의 작은 방에서 내 메시지를 수신하는 사람을 나는 샤먼이라고 불렀다. 그는 나와 인간들이 서로의 생각을 알 수 있게 해주는 중개자였다. 나는 먼저 그에게 내 계획을 알려주었다. 어머니이신 행성을 구하기 위한 계획이었다. 사실 나는 당시에 나 자신을 그들의 어머니로, 그들에게 생명을 준 태초의 어머니로 생각하고 있었다. 샤먼은 내 말을 다른 아틀란티스인에게 전했다. 그들은 곧바로 작업에 착수했다. 그들은 발명에 아주 뛰어난 재능이 있었다. 새들을 관찰함으로써 비행기를 만들어냈는가 하면 몇 세기 만에 우주 비행수를 터득하게 이르렀다. 나는 대기권을 벗어날 수 있는 성능을 지닌 그들의 첫 번째 우주선을 기억하고 있다. 림프구 1호. 나는 샤먼에게 그 이름을 귀뜸해 주었다. 림프구가 인체를 공격하는 병원군을 파괴하듯이 이 우주선이 나에게 접근해오는 소행성들을 파괴하는 기능을 해주리라는 기대를 담은 것이다. 림프구 1호는 피라미드 형태를 띄었고 내 대기권의 외곽까지 올라갈 수 있었다. 로켓 엔진에는 탄화수소 연료가 사용되고 있었는데 이때만큼은 나도 그들이 나의 검은 피를 조금 빼내어 쓰도록 내버려 두었다. 그 첫 번째 우주선은 완벽하게 날아올랐지만 동체가 흔들리기 시작하더니 대기권 상층에 접근하다가 폭발해버렸다. 그것은 최초의 시도였다. 나는 서두르지 않았고 그들이 언젠가는 성공하리라 믿었다. 그날 밤 나는 달을 바라보면서 말했다. 너를 보면 최초의 충격이 다시 생각나서 무섭기만 하더니 이제 두려움이 점점 가시고 있어. 저녁 공기가 아직 미지근하다. 오르르는 하늘을 올려다본다. 별들이 빛나기 시작한다. 그간의 모든 시도가 실패로 돌아갔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가 없다. 그래서 오르르는 하루 쉬기로 했다. 대신 원기를 돋우는 저녁 식사를 모두에게 대접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런 가족적인 행위를 통해서 즐거움을 되찾고 싶었다. 실패만 거듭하는 실험이 아니라 성공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유기화학을 조금 해보고 싶었다. 카술레를 요리하는 일은 실험을 할 때와 달리 결과를 분명히 예측할 수 있어서 좋다. 무슨 재료를 섞어서 무엇을 얻게 될지를 알고 있는 일이 아닌가. 다른 사람들이 실험을 계속하는 동안 오르르는 요리를 하느라 분주한 시간을 보냈다. 약속 시간이 되자 6사람이 모두 식당에 모인다. 주위에 설치된 화면들에는 세계 전역의 뉴스가 방영되고 있다. 오르르는 손님들에게 카술레를 듬뿍 퍼준다. 살찌는 것을 염려하는 사람들은 국자가 왔다 갔다 하는 속도를 늦춰보려 하지만 손이 큰 오르르는 아랑곳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들은 한 접시를 비우는 것도 버거워하는 판에 누시아는 자기 몫을 뚝딱 해치우는 것으로도 모자라 더 달라고 접시를 내민다.
펜테실레이아는 반밖에 비우지 않은 접시를 한쪽으로 밀어놓으면서 말문을 연다. 우리에겐 시간이 필요해요. 나탈리아는 뉴스 화면에 나오는 어떤 영상에 마음을 팔고 있는 듯한 표정으로 대답한다. 사태가 어떻게 돌아가느냐에 따라 다르죠. 그러면서 리모컨을 잡고 소리를 키운다. 치아가 놀랍도록 가지런하고 하얀 앵커가 지나치게 또박또박한 말투로 뉴스를 전해준다. 컴퓨터 바이러스 때문에 이란 핵농축 시설의 통제 시스템이 완전히 파괴됐다고 합니다. 자파르 대통령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정보기관들이 실험용 원자로에 대한 파괴 공작을 벌였다고 강경하게 비난하면서 그 시설은 민간용 저농축 우라늄을 생산하는 곳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그는 파괴된 시스템을 신속하게 복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비시 대령은 텔레비전 소리를 다시 줄이고 말끝을 단다. 이건 죽느냐 사느냐의 경주예요. 어쨌거나 컴퓨터 바이러스 덕분에 우리가 시간을 번 셈이군요. 강의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